과거 기출과 어떻게 연관 이렇게 했는데 큰 의미는 없고 이제 앞으로 이 시험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만 따집시다.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살수장애죠. 옆에다 딱 적으면 살수장애. 살수장애의 넘버원은 스키핑입니다. 스키핑. 그렇죠? 스킵 되는 거죠. 얘 빼고 니부터 이런 거죠. 화재가 발생한 위치에서 헤드가 터지는 게 아니고 인접해 있는 헤드가 터지지 않고 다음 헤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화재는 커지고 난 다음에 불은 안 꺼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 스키핑이라고 합니다.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헤드를 너무 가까이 설치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험에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로지먼트죠. 로지먼트는 그냥 말 그대로 걸림 현상입니다. 걸림. 이물질이 걸리는 거였어요. 이물질이 걸리는 현상인데 더 놀라운 점은 이 로지먼트 현상은 시험을 안 하고 살았던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헤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쁜 헤드에 들어가요. 가장 이뻐. 그런데 작동이 안 돼. 이쁜데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 이쁨의 영향은 일본에서 왔고요. 외국은 되게 투박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기능을 되게 철저하게 검증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거죠. 우리는 어떻게 헤드를 시험합니까? 라고 하면 이런 배관이 필요 없죠. 이러한 덮개로 해서 덕트 내부에 열풍기를 틀어가지고 헤드가 터지는 것만 확인해요. 세상 이런 데는 없습니다. 잘. 그렇죠? 그래서 야 묻는 거죠. 야 이게 뜨거운 기류가 이렇게 흐를 거라는 가정을 누가 했을게요? 그렇지. 이 배관 내에 물을 왜 안 채워? 이렇게 물었어. 이게 다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압력에 따라서 열기류가 갔었을 때 여기 걸림 현상 생기는지 확인해야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살수장애들의 여러 가지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또 파이프 섀도우 등등 쭉 있죠. 살수장애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딱 하고 가세요. 로지먼트가 바로 나오진 않고 나머지 살수장애들 정리합시다. 두 가지만 체크하면 답이 맞을 수도 있죠. 자, 개념 한번 정리하고 개념 한번 하고 실제 시험 방법들로 여기 답입니다. 여기 답. 이렇게만 적으면 답이 완료된 거죠. 이 또한 22년 9월 21일자로 내용이 경미하게 좀 개정이 됩니다. 그렇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기 헤드 설치해가지고 압력 집어넣고 부품이 걸리지 않는지, 걸림 현상이 생기지 않는지 보는 거. 됐어요. 넘어갑시다. 무디선도입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개념 중에 소방기술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손실이죠. 손실입니다. 손실을 잘 알아야 되지. 손실. 그 손실을 잘 알고 싶은데 손실의 결과물은 뭡니까? 첫 스타트가 점도죠. 점도 또는 점성 때문에 생겨요. 이렇게. 이 점성은 누구야? 그러면 뉴턴으로 알고 올게요. 이렇게. 점성 법칙, 점성력, 전단력 이런 거 다 알고 오는 거죠. 점도를 알게 되면 손실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크기를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다 적용할까? 배관에다 적용하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겠죠. 배관에 적용이 되는 손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 하이젠 윌리엄스식이 있었어요. 그죠? 두 번째 달시베버식 있네요. 이렇게. 그 외에 세 번째 달시 포아젤식 있고 달시 포아젤식이고 등등등등 있죠. 이렇게 알고 가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개수, 우리가 상수는 뭐라고 부릅니까? 요 두 가지는 필수죠. 뭐하고 뭡니까? 관마찰 개수하고 관마찰 개수라고 부르는 놈이랑 조도 개수, 조도입니다. 조도. 얘는 조도 관마찰 개수. 그럼 이런 거죠. 계산을 계속 해가지고 내가 뭐 알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표를 좀 보고 볼 수 있으면 안 되겠어. 표를 정리한 거죠. 결과물을. 걔를 갖다 우리는 무디선도라고 부릅니다. 무디선도를 다 정리해보니까 야 그러면 점성에 대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뭐가 있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도와 레이놀드 수를 가지고 관마찰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관계를 이제 이해하는 거죠.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는데요. 요 결과물이 이제 레이놀드 수가 있는 거죠. 요 3종 세트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무디선도는 뭡니까? 하면 조도를 알고 이 조도는 상대와 절대 두 가지가 있고 그죠? 그리고 레이놀드 수를 알면
알게 되는, 뭐를 알게 된다고? 관마찰 개수를 알게 돼요. 관마찰 개수는 람다라고 적읍시다. 관마찰 개수를 알게 돼요. 이걸 알아가자는 것이죠. 그럼 표로 만들어져 있어. 얼마나 단순해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엄청 복잡한 표는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표를 냈어요, 제가. 보입니까? 이런 표입니다. 그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대조도를 먼저 구해. 상대조도. 입실론은 절대조도고, 그 배관 내 직경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조도를 상대조도라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상대조도라고 하는 것은 직경에 대한 절대조도죠. 이걸 구했어. 이걸 구했더니 0.005가 나왔어. 여기 0.005 자리가 같네요. 0.005 자리를 한번 쭉 줄쳐놓으세요. 먼저 이렇게 줄쳐놓을게요. 이렇게 됐어. 저 다음에 레이놀즈 수 구해. 레이놀즈 수 구했는데요. 구했어? 얘기해봐. 여기요. 그럼 성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여기 구해지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요 선과 레이놀즈가 맞닥뜨리는 지점이 왼쪽이 관마찰 개수인 거지. 그걸 구하는 겁니다. 관마찰 개수를 구하는 거죠. 관마찰 개수에 대한 활용은 어디에 쓰냐 그런 거지. 관마찰 개수. 얘를 알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얘 가져오세요. 배관에 대해서 뭐를 손실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람다 D분의 L 20분의 V제곱. 이런 것들을 어디에 활용하려고? 각각 배관경에 대한 마찰 손실을 구할 때 활용하려고. 그 질문은 뭐라 했습니까? 미분무 관마찰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럼 미분무에서는 제한 요소는 없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한 요소 밑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해라. 달시웨버식으로 구하고, 달시웨버식 잘했어.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미분무 적용될 수 있을 거다. 그 맨 아래쪽까지는 약간 좀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디까지 적을 수 있습니까? 요 정도까지 적을 수 있어요. 요 정도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라고는 얘기했으나 표정들은 합격자들 저 정도 적을 수 있습니다. 저건 또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거 잘 보시면 그죠? 뭡니까? 달시웨버식에다가 섞은 거예요. 하이젠 윌리엄스식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요 두 가지 이렇게 같이 쓰는 거죠. 관마찰 개수하고 쓰는 거다. 이 아이가 조도 개수를 가지고 있고 달시웨버가 관마찰 개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양념을 샥샥샥 섞은 거예요. 이 정도 보면 되죠. 이 정도. 그래서 지금 있던 요소들 다 나왔네요. 압력에 대한 부분들, 압력차, 이게 손실이죠. 관마찰 손실, 레이놀즈 상대조도 이렇게 양념 싹싹싹 적어주면 됩니다. 전 이 문제는 두고두고 좋아하는 문제라서 무디선독을 중요하게 보지 말고 마찰 손실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엄청 중요하죠. 넘어갑니다. 화제조사입니다. 유래만 잠시 말씀드리고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근거를 아실 필요는 그렇게 없죠. 하지만 짧게만 이해합시다. 화제조사는 누가 합니까? 화제조사 누가 해요? 화제조사 누가 합니까? 화재감식반. 지금 저랑 끝말잇기도 아니고 옆으로 튀어나간 말잇기. 화재조사관이 하죠. 화재조사관이. 검시관이 하고. 거기 어느 부서에서 하냐 이런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게 뭡니까? 국립과학수사대. 들어봤습니까? 국립과학수사대. 소방서에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방이 약간 외진 거예요. 화재조사 가장 중요하죠. 화재조사를 잘 알아야 앞을 대비할 수 있죠. 범죄를 처벌하거나 기타 등등에 대한 요소가 아니라 다시 다음에 발생할 화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화재조사의 가장 큰 원칙이죠. 근데 누가 조사합니까? 근데 화재조사관이라는 입장도 있는데 그러한 공무원, 소방관 중에서 누구 이렇게 있는데 나라에서 안 믿는 거예요. 국립과학수사대를 믿는 거지. 국립과학수사. 그렇죠? 그렇구나. 보통 국가수해갖고 화재조사 감식방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법을 좀 만들어야지. 원래 우리 법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하면 기본법에 있었어요. 화재조사가. 화재조사 잘해야지. 이렇게 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본법에 있는 내용이 화재조사가 조금 있었거든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도 많이 밀리고 이런 거지. 그래서 국회의원, 소방공무원 출신의 국회의원이, 그죠? 화재조사법을 법화시킵니다. 빼내. 그래서 화재조사법으로 만들어버려요. 정신명체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딱 만들어버리는 거지. 원래 요 하부에 화재조사 내용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뭐가 있었습니까?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이 있었어요. 조사 및 보고 규정. 이 규정이 있었죠. 규정. 세부 상세한 내용들. 이게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축소가 되죠. 요만했던 게 요만하게 바뀌어요. 요 두 가지만 연계해서 조사합니다. 하지만 이 법에서 내용이 사라지지 않았던 게 있죠. 뭡니까? 다른 기관과 뭐 정보를 공유하게 만들어놨어요. 안타깝죠. 뭐 경찰하고 국가서 경찰 쪽이죠. 그래서 상호 보완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법이 얘네가 좀 더 명료해지긴 했지만 좀 상세한 것 좀 떨어지고 권한도 약간 뭐 큰 차별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물었죠. 뭡니까? 대상과 조사 사항과 절차에 대해서 잘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만 체크해 볼까요? 조사 대상이 누구야? 그냥 화재는 다 해. 이렇게. 소방 대상물에서 발생된 화재, 그리고 관서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이때 관서장은 청장, 본부장, 서장을 관서장이라 부릅니다.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 어떤 업무 합니까? 이러한 걸 조사합니다. 원래 과거에 지금 화재 조사에 대한 답은 요만큼이었어요. 요거였습니다. 별표 하나 해놓을게요. 중요도보다는 주의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원래 과거에 화재 조사는 뭘 조사했습니까? 하면 인명, 재산, 그죠?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이요. 화재 조사하고 피해 조사는 끝이었죠. 이만큼만 조사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그 위에 스포츠 센터 2층에 모기탄에서 불이 1층에 필로티에서 불이 나서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천이죠. 제천 레포트 센터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때 가장 시끄러웠던 게 소방관의 초동 조치가 적합하거나 적법했느냐죠. 왜? 아니 화재 발생한 시점, 신고한 시점에 5분 이내에 출동했는데 30명이 넘게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 소방관 뭐 했냐? 이렇게. 화재 초기인데 나중에 CCTV를 돌려보니까 초기가 아니었어요. 한 40분 정도 지난 형태죠. 발화부터는. 그렇죠? 피로티 내부에서 막 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소방관은 제대로 대응했어? 이런 것도 보는 거지. 보입니까? 같이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비 다 파괴해야 됩니다. 이제. 이해되죠? 쿠땡 창구의 결과물이죠. 지금 쿠땡 창구 아직까지 소송 중이죠. 뭡니까? 초기 8분 어디 갔어? 이런 거죠. 8분 동안 스프링클러가 안 터진 거야. 멈춰 있던데. 그 원인이 뭐지? 일부러 껐어? 안 꺼졌어? 이런 거죠. 다 타니까. 그래서 결과를 좀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놈이 잘못했어, 이렇게. 그것까지 다 찾자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원래 똑같죠. 이렇게 좀 더 상세히 설명. 그리고 안전조사에 대한 결과. 요거 한번 체크해놓고. 내용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렇죠? 암기가 안 돼서 그렇지. 그 다음 뭡니까? 절차 한번 볼까요? 절차가 되게 간단하죠. 선택하실 분이 많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현장 출동, 그리고 현장 조사, 정밀, 결과 보고 이렇게. 이거 네 가지입니다. 넘어갈게요. 화재조사는 다른 루트로 해서 한 문제 더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자연발화입니다. 자연발화의 원칙은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있죠. 자연발화는 어떤 개념입니까? 외부 점화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외부 점화원이 없이 내부의 반응열에 의해서, 이때 반응은 반응열에 의한 거거든요. 이 반응열에 의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반응열이라는 것들은 화학적 여론을 얘기해요. 화학적 여론. 이 화학적 여론이 생기죠.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커져 나갑니까를 따지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 발생되는 열이 방출되는 열보다 방열이다, 그죠? 열이 생기고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생기는 열을 발열, 빠져나가는 것을 방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더 커야죠. 커서 이 여론이 어느 지점까지 도달했습니까? 발화온도, 즉 발화점까지 도달하는 거죠. 발화점보다
생겨있는 열이, 이거 갖다 우리는 추결이라고 부를게요. 이 추결이 뭐보다, 발화점보다 커지게 되면 불이 나는 겁니다. 메커니즘 한번 볼게요. 그죠? 예. 그래서 뭐가, 그러면 주변의 전파라든지 추가 생긴 열은 어떤 식으로 거죠? 방사에 의한 거냐, 고온기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복사열로 인해서 생기는 거야? 아니면 뭐 대류에 의해 생기는 거야? 읽어보세요. 그죠? 나쁘지 않으니까. 나중에 차후에 연소로 들어가서 한 번 더 다루는 걸로. 하지만 자연발화는 원래 전통적인 문제가 좀 중요했었죠. 별표는 2개 이상이 돼 있어야 되고요. 암기 루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정리할 때는 뭡니까? 어떨 때 생깁니까? 발열이 크게 되는 건 원인은 뭐고, 방열이 크게 되는 건 뭐냐? 그래서 외운 게 전공축의 온열수표축, 이렇게 보는 거죠. 전공축의 온열수표축, 이렇게. 그 정도 보고 갑시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얘는 다음에 또 나와요. 이렇게. 다음엔 25점짜리를 한번 준비합시다. 25점짜리 나오려면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25점짜리 나오면 이제 좀 욕 듣기 시작합니다. 전기 문제에 가까워졌거든요. 전기 문제에 어디 부분이 특히나 전기 문제처럼 될까요? 그러면 개통접지가 제가 큰 문제점이죠. 3가지 개통과 보호와 필요접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올 배경 지식만 잠시 말씀드릴까요? 과거에 우리는 접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해했고요. 접지 뭡니까? 땅과 연결시켜 놓겠다는 말이죠. 땅이 연결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땅은 엄청나게 큰 축전지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죠? 우리가 말하고 있던 아무리 센 번개를 치더라도 땅으로 해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표면에 있던 사람은 전혀 피해가 없는 거죠.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를 잘 하십시오. 그죠? 큰 전지로. 그러면 이 피뢰에 관련돼서는 어떤 특징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있는 저항보다 피뢰는 저항이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접지 저항은 작아야 됩니다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기본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그럼 이해를 어떻게 공사하는 겁니까? 접지 공사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었죠. 접지 공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뭡니까? 1종, 2종, 3종, 특별한 3종. 이렇게 하는 거죠. 1종은 몇 옴? 접지 저항은 10옴 이렇게 했습니다. 저항을 작게 만들면 되지. 2종은 뭐에? 150을 나누면 되죠.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전류에 150을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 3종은? 3종은 100옴? 자꾸 얘기했더니 이거 외우실 것 같아서 이거 몰라도 다 사라졌어. 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든. 이런 거 누가 써요? 이런 거. 이거 더 골치 아픈 게 뭡니까? 과거에는 이런 고민이죠. 그러면 도대체 접지선을 얼마큼 굵게 해야 되겠어? 접지선. 이 부분이 다음 문제입니다. 접지선 굵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상도체 상에 얼마나 크기? 16 이하면 16으로 하고 30이 넘으면 2분의 1로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부분들 여기까지 가자는 거지. 그래서 개념만 짧게 이해하세요. 말로 적어도 되고 그림을 적어도 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림 넣었다고 점수가 높고 이 부분이네요. 다음 시험 대비한 방향성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이해를 잘 하시고 밑에 있는데 몰라도 돼. 이번엔 안 넣어도 됐을 것 같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가발전 설비. 전원에서 비상전원에서 상용이 있고 그죠? 비상전원이 있어요. 이 비상전원 중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축전지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비상전원 수전 설비도 있을 수 있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발전기가 있겠죠. 발전기 같은 거 자가발전 설비에서 발전기에서 고민하는 거죠. 건축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아파트. 지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면 부하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셈이죠. 이렇게. 지하층이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01동, 102동, 103동. 그럼 불이 세 군데서 납니까? 납니까? 안 납니까? 날 수는 있겠죠. 테러 같은 거. 안 난단 말이지. 그럼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
101동에서 났는데 불이 그럼 102동, 103동도 지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뭐 설비가 동작돼야 됩니까? 재현 특히나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거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 기술사회에서 가이드 지침처럼 나왔죠. 잘 안 따르기도 하면서 거의 다 좀 많이 시키죠. 줄 쳐볼까요? 이렇게 합시다. 여러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용으로 있으면요 가장 큰 부하 거를 합시다. 됐죠? 가장 큰 부하가 있는 동 거 거기에 소방과 비상을 각각 합계 기준으로 하자. 되겠죠? 맨 마지막에 적용은 수용률을 하죠. 수용률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동시 사용 범위 이런 거죠. 동시 사용. 0.5면 전체의 50%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수용률이라는 개념은 크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동의 공동주택. 그죠? 적용하는 비상승강기하고 비상부하로 적용하는 승용승강기가 있으면 설치되어 있는 전체 대수의 합계. 줄 쳐놓읍시다. 화면이 왜 있지? 이렇게 돼 있네요. 전체 대수로 갑시다.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비상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그리고 승용 승강기. 그 다음에 재현 설비는요. 재현 설비는 가장 큰 동거, 그렇죠? 의 전체 송풍기에 대한 합계 용량으로 하자 이렇게 됐죠. 그렇죠? 나머지 밑에 3,000 이하 내에서는 전체 합산으로 한다. 그러니까 가장 부하가 큰 동 내부에 있는 재현 설비 전체 합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소방서 질문을 하더라고. 그렇죠? 뭡니까? 하면 지하 1층에 불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하 1층에 불나면 그러면 101동이 100kW고 얘가 50kW고 얘가 30이야. 103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났어요. 여기서 불났다고. 가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 1층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101동, 102동, 103동이 다 재현이 동작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해야 됩니까? 내가 묻는 거라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3번.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101동 걸로 계산해놔서 부하만 잡고 나면 됩니다. 101동 걸. 그래서 현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 요만큼의 비상전원을 묶여놓는 거죠. 요만큼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kW고 얘만 동작하는 게 아니고 얘까지 동작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라. 괜찮다. 그렇게 이해되어 있습니다. 지금 1교시 답치고는 짧아 보이지만 자가발전 설비의 정의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는 다 쓰면 쓰고 말면 말고 꼭 써야 되는 범위.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요것들은 화재 예방법에 있고요. 불을 사용하여 지켜야 될 원칙 또 사항에 있고, 그 중에서 보일러 중에서 화목 보일러의 코너입니다. 화목 등 고체 연료에 대해서 지켜야 될 사항의 시험 문제 답은 이만큼입니다. 반 페이지죠, 반 페이지. 저만큼만 적으면 점수가 100% 나와야 되죠. 법문제니까. 고체 연료 보일러와 수평거리 간격 2m 둬라. 연료는 보일러 본체하고 불연제로 된 공간을 확보해라. 또는 그 다음에 연통은 0.6,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이해되죠?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뭐하고 천장으로부터 0.6입니다. 이렇게 나가라는 거죠. 이렇게. 천장에서 0.6, 외벽에서 0.6. 그 내용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나쁘진 않은데 다음에 똑같이 나오진 않고, 저는 화목보일러 한번 예상 문제로 화재편에서 만납시다. 화재에서 나머지는 공통사항 참고하시 넘어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 피난용 승강기 안전성능 검증 이런 것들은 다음에도 준비 한번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별편하게 대놓을게요.
승강기 안전성능 검사를 뭘로 합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요만큼 내용입니다. 딱. 요 정도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 내부는 어떻게 해라. 여유폭이 있어야 된다. 어떻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피난용 승강기 어떻게 운영할 거고, 그죠? 그리고 이격거리 어떻게 두고, 그리고 출입문 어떻게 하고, 여러 개 좀 봐놓고 하십시오. 중요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9번에 지연출구 전기 잠금 시스템. 저는 이제 다른 명칭으로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여기 다음에 전 중요하다고 표시는 했어요. 이러한 부분이, 그죠? 그 밑에 있는 NFPA 101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대로. 그죠? 보시면 뭡니까? 라면 원래 이제 이게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평상시에는 폐쇄되어 있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열리면 되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열리면 되냐?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자동 스프링클러. 자동 스프링클러 동작 때문에 열려라 이런 말이죠. 탈출을 비활성화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려야 됩니다 이런 말이죠. 잠금 시스템에 해정시켜라 이렇게. 그 다음에 뭡니까? 자탄 감지기 중에서 열 감지기 동작하면, 연기 감지기일 때는 2개 이상 작동됐을 때 별도의 회로죠. 근데 우리하고 좀 다른 겁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감지기 별로 해서 회로가 있으니까 2개인데 우리는 하나의 경로니까 하나가 동작하면 그 경계구역은 다 목통인 거죠. 그 내용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준들, 잠금장치 해정을 힘을 가할 때 15초 이내 또는 30초 이내에 열리도록. 그렇죠? 힘은 2 이상 갈 필요 없고 3초 이상 갈 필요 없고 뭐 이런 것들 주겠네요. 그죠?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넘어갈게요. 자, 렉식 창고입니다. 정의가 뭔지 알아보려고 놓은 거죠. 렉식 창고다. 렉과 렉이 일렬로 나란히 맞대는 경우, 그렇죠? 렉 사이에 공간이, 그죠? 공간이 사람이나 장비가 이동되는 통로를 얘기한다.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요 사이에 살수장애 같은 것들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이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요 두 말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하면 창고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 생기겠죠. 성능 기준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도 참조해서 보시면 저기도 나와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건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뭐 렉과 렉 사이의 공간이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렉이 있고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란히 됐을 때 사이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림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잘 한번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여기죠.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요 부분 이렇게 요 부분을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장비를 적재하면 그 사이 렉과 렉 사이 그리고 적재물과 적재물 사이에 저 부위죠. 저 부위를 얘는 좀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렉룩 3m마다 어떻게 하고 렉시 창고에서는 3m 이하마다 송기 공간을 헤드를 송기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렇게. 그 기준은 보고 가시고 넘어갑니다. 성층화 단층화 알고 계시는 공식이죠. 우리가 했던 플럼 배우실 때 공식입니다. 플럼 그죠? MGH 2분의 1 MV의 제곱일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 속도와 압력의 차이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공식이 나중에 이렇게 남죠. 이렇게 V는 예. 해결해 보자는 거지. 그죠? 어떤 식으로 해서 정리됐습니까? 잘 이해하면 요만큼 잘 이해해서 이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질 때 플럼의 상승 속도는 제로가 되고 멈추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요 내용으로 한번 보십시오. 상승력이 0이란 말은 상승 속도가 없다. 단층을 형성한다. 성층이 된다는 말입니다. 요 부분은 중요하죠. 별표를 한 개 대놓을게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뭐 봤었는데 넘어갑니다. 대기압 요거 좀 더 자주 했었죠. 진공도 기준점으로 해서 위쪽이 무슨 압력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리면 압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라면 이렇게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죠? 대기압이 있죠. 대기압. 대기압입니다.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이 있겠죠. 높은 압력. 높은 압력은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계기의 압력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계기압력, 대기압이죠.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진공압이라고 부릅니다. 진공압. 그러면 절대 진공, 완전 진공이라는 게 있죠. 완전 진공. 이렇게. 완전 진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은 대기압 기준보다 높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높아지는 것은 계기압력으로 측정하고 낮아지는 것은 진공계로, 즉 연성계 같은 걸 측정합니다. 그죠? 그러면 절대 진공, 완전 진공의 차이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를 따져보면 둘이 더하면 되죠. 그죠? 여기서부터 내가 뭐를 구하고 싶다. 그래서 절대 대기압과 뭐하고 뭐 빼면 됩니까? 진공압을 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뭘 더해주면 됩니까? 라고 하면 절대계 이 형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면 더해서 밑에 보이죠? 대기압력과 계기압력, 대기압력에 계기압력을 빼면 되는 거죠. 잘 한번 참조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완전 진공부터 대기압과 대기압, 계기압 더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참조해서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헷갈리고. 요거 있더라고요. 진공도 90%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공식 있네요. 다음에 또 나오기 쉽지 않죠. 압력의 단위 환산만 주의 표시했으면 충분히 구해집니다. 그죠? 다른 문제를 나누는 게 아니고 요만큼이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위쪽은 참고. 넘어가 볼게요. 베이퍼 딜레이 타임. 저압식일 때 필수죠. 저압식이 좋습니까? 고압식이 좋습니까? 하면 저압식은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원리를 좀 이해해 볼까요? 가스개수와 약재는 어떤 상태로 저장하는 게 가장 많이 담을 수 있습니까? 고체가 가능하면 좋을 텐데 고체가 하기 힘드니까 고체는 액체 또는 기체로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액체로 하는 거죠. 액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편의상 그렸어요. 고체, 액체, 기체. 가스는 기체거든요. 기체 상태를 액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체 상태를 액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압력이고 압력, 얘는 뭐 온도거든요. 압력을 높여서 액화시켰어요. 가압액화죠. 이 형태를 동그라미 1번 고압식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는 CO2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체 상태를 저온으로 가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대충. 이게 2번입니다. 2번을 저압식이죠. 저압식은 저온액화를 시킨 거네요. 그렇죠? 저압식은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이런 거죠. 얘는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연 시간이 발생되죠. 얘를 갖다 뭐라 부릅니까? 하면 베이퍼 딜레이 타임이죠. 증기화되는 형태의 지연을 얘기합니다. 방출 지연 시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다른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계산식을 제시하고 영양인자를 해라. 요거죠. 요거 하나 외우시고요. 이 공식 자체가 영양인자입니다.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고 하면 배관의 중량,
방출 전의 온도, CO2의 평균 온도 이런 것들이 다들 영양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식을 하나 외워가지고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제대로 정리된 답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요만큼만 적으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대책과 활용은 선택에 대한 문제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됐어요.